아버님은 그 무역회사 다니셨어요. 무역회사 이제 상고, 덕수상고 나오셔서 무역회사 다니셨다가 할아버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일 끝나고 나면.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도 일을 하셔야 되니까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할아버님이 계속 일을 많이 시키니까 이제 할아버님도 편찮으시고 해서 중풍으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은 그래서 그만두셨고, 그 전에 이제 공장 일도 하셨고요. 전쟁 끝나고 뭐 인쇄소 쪽에서도 일을 하시고, 그러고 이제 하시다가 아버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집에서 하다가 대학 가서 이제 자동차, 그 대학생 자작 자동차 경진대회를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만든 차가 후배들하고 만든 게 1호고요. 그걸로 이제 다른 학교들도 얘기를 해가지고 그 경기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이제 저는 그 삼성전자 들어가서 산업용 로봇 만드는 걸로 이제 설계를 계속 하다가, 저도 이제 아버님이 편찮으시고 뭐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일을 하다가 이제 도와드리다가 합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서울에 있다가 분당에 이제 집을 옮겨서 제가 이제 집을 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식구들이 다 모여서 다시 이제 살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도와드리기도 하고 아버님 건강이 안 좋아지시니까 제가 바로 이제 그 97년에 IMF 터지기 한 10달인가 11달 전에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도와서 해드릴까 했더니 IMF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조금 힘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사실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는 파인아트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서양화도 하고 그다음에 조소도 하고 했었는데, 당시에 가장 세계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전통의 공예랑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보고 하면서 익히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나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학교에 나오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장인 선생님들을 따로 만나 뵙기도 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공예가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남을 위한 학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파인아트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항상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작업을 해왔었는데, 쓰임이 있어야 되는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남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가장 제가 공예에 가장 큰 매력을 느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거든요. 그 로봇 만들었던 게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첨단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없는 거에서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드는데, 사실 그런 요소들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과거의 기술에 약간의 그 첨가만 하는 거예요. 기술들. 왜냐하면 고대에도 이미 로봇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기계공학적인 기구적인 요소라든가 센서들도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조합을 해서 스스로 움직이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하느냐, 이제 그건 적용의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요즘 기술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지금 요즘 나오는 뭐 각종 무인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그 인공지능도 보면 사람이 생각한 걸 해석해서 일을 시키고 이제 지금 현재 기술에 조금씩 더 하는 건데, 지금 속도만 좀 다른 거지 전통 공예도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있는 것에 뭘 가감한다는 면에서는 크게 다를 게 없고, 전 제가 보는 보통 새롭다는 걸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고, 얼리어답터라는 뭐 앱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새로 나오면 저도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그렇게 새롭다고는 못 느껴요. 그래서 그냥 호기심이 있어서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적용하는구나 정도지, 제가 생각하는 그 창조라는 개념은 저는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거 외에는 그렇게 창조적인 일은 없다. 전 솔직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일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조금씩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나오는 거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과거에 첨단 기술을 하던, 그 다음에 전통적인 것에서 추구해 나가던, 그게 뭔가를 변화해 나가는 거는 똑같고, 그리고 첨단 기술을 해도 그걸 하는 사람 중에도 기존 기술하고 자기가 아는 거 외에
더 배우려고 안 하고 안 나가는 사람이 거기도 있고요. 전통 기술 중에도 과거에 있는 거를 그냥 멈춰서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데다 해요.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분들은 진짜 여러 가지 하시네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분야가 굉장히 맨 처음에 이제 연필로 그리고요. 연필로 이제 작업을 해요.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문양 작업도 연필로 하는데 처음에 그린 거는 좀 안 비치는 종이 해도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투명한 종이, 반투명 종이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트레이싱지 많이 쓰시잖아요, 오늘은. 근데 과거에도 이제 그 비치는 한지에다가 그래서 그려서 본을 이제 여기서 1차 1번이 있고 넘버 그다음에 넘버 2가 들어가면 이제 위에다 얹어 가지고 도안을 거기서 바꿔요. 구성이나 위치나 그다음에 강조할 부분, 삭제할 부분 해서 하고 또 생각을 하다가 얘 아닌 것 같으면 또 얹어 놓고 또 수정하고 이 작업을 계속해서 이제 그림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이 정도 그림이면은 이제 조각해도 되겠다 하면 거기서 이제 근데 그 도안을 그리고 중요한 건 선으로만 있으면 느낌이 들어오니까 저는 먹으로 색칠을 다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 할아버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저하고 좀 다른데 연필로 스케치하고 볼펜으로 하신 거야. 색으로. 그래서 더 눈에 띄게 그러니까 종이 한 장에서 그건 끝내는 거죠. 그래서 저보다는 과정이 좀 단순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문양이 나오면 그거 목판에다가 먹지를 옮겨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도 이제 색칠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각하죠. 네. 그리고 조각도 이제 하고서 찍어보고 찍어서 문양 나온 거를 보고 그게 이제 도안이 괜찮으면 저하고 안 괜찮으면 또 조각 수정하고 그래서 이제 도안 완성하는데 한 몇 년 걸리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작은 거는 뭐 금방 하죠. 작은 거는 금방 하는데 좀 사이즈가 되면 생각할 그 문양 선들이 많으면 그건 좀 오래 걸리고 그래요. 조각하는 거는 그냥 하는 거죠. 나무는 어떤 나무 쓰세요? 아, 나무는 돌배나무인데 제가 지금 현재 쓰는 거는 거의 아버님이 한 30년 전에 사놓으신 거를 30년 전 건조된 거 제가 쓰고 있고 그 나무 거의 다 써가지고 제가 한 트럭 샀거든요. 그래서 트럭 하나 사서 그거 지금 건조한 지가 한 15년 됐나? 근데 걔네들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제 건조는 그만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한 다음에 문양을 어떤 크기로 할 건지가 결정이 되면 나무를 골라요. 거기서 이제 옹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판재로 쓸만한 나무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은 큰 작업할 게 좀 있어서 50cm 정도 되는 50짜리도 지금 작업을 한 게 있어서 그건 큰 나무가 별로 없거든요. 돌배나무를 주로 많이 쓰는데 크기가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판재를 만들어요. 근데 판재를 한 치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3cm 이상. 왜냐하면 나중에 면쳐야 되니까 대패질하고 사포질 해야 되니까 그 정도 놔둬서 걔를 또 자연 건조 시켜요. 한 1년 이상. 그냥 놔둬요. 그럼 얘가 틀어지는데 그걸 빨리 하려면 살짝 데치는 거야, 물에. 물에 삶았다가 빼면 걔가 마르면서 휘거든요, 빨리. 그럼 그 작업을 그러고 면을 또 대패질하고 또 물에 데친 다음에 놔둬. 그럼 얘가 조금 더 틀어지면 또 대패질하고. 그래서 평면을 막 잡아가면 이제 두께가 점점 얇아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한참 놔두면 큰 거는 한 1년 해야 되고 그렇게 놔두면 이제 다 휠 대로 펴서 물에 집어넣어도 안 틀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왜냐하면 저희가 쓰는 풀이 미너블의 풀이기 때문에 세척 방법이 물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물에 넣어도 변형이 없어야 돼요. 이게 변형이 있으면 판 다 만들어 놓고 세척하고 나면 다 틀어지면은 그래서 일부 틀어진 판들도 있어요. 급하게 만든 거는 이미 만들면서 틀어진 게 있는데 그거 없애려면 다 그 과정을 거쳐야지 물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팔만대장경 옆에 끼는 게 있잖아요. 틀어지지 말라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냥 노출된 상태로 변형이 없어야 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면 친 다음에 도안 그려서 조각하는 건데 조각도 한 번에 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러니까 아까 수정 작업 있잖아요. 작업하면서 풀 찍은 다음에 금박 올리고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원하는 선보다 안쪽으로 해야 돼요. 한 1, 2mm를. 그러니까 완벽하게 처음에 조각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이제 어슴푸레하게 조각을 해서 선 보면서 조금씩 깎아 나가는 거예요. 계속 생각도 하고 그 선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겪어야지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양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그건 딴 데서 있는 거 뭐 그냥 문양 따오고 그 다음에 그 문양 딴 것도 나무 그 정도 관리 안 하고 그냥 나무 판재 있으면 바로 조각해서 그것도 요즘은 CNC로 깎잖아요. 그러니까 CNC로 기계로 돌려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공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세인데 그 자세가 지금 상실된 거야. 그 기술만 남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공예를 만드는 이유는 제가 전공도 로봇을 했지만 거기서 생각한 건 뭐냐면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일을. 기계가 한 거는 그 요즘 뭐 정성이 들어가는 말은 쉽게 하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얘기 안 해도 사람이 들어간 학교에서 프로젝트 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번에 주제로 잡은 게 조선왕실의 문화를 어떤 문화 상품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 조선왕실의 문화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자 한다면은 우선 왕실을 접근하기 이전에 저희는 조선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조선에 대한 건국 이념이라든지 어떤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왕실의 어떠한 뭐 종묘라던가 이런 특별한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왕에 대한 이제 탐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왕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끝이 없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을야지람이라는 거예요. 을야지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을야 시간이 이제 9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왕이 이제 개인적으로 갖는 독서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못다한 낮에 못다한 정사를 야근처럼 또 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록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조대왕이라던가 영조 그리고 성종, 세종 이런 훌륭하신 왕들이 있는데 이 훌륭하신 왕들이 기록을 보면은 을람 시간이 가장 길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자기 전까지도 백성을 위해서 사실 많은 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시간은 사실 임금이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즘에 맞춰서 그런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인에게 어떤 나만의 휴식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선보이려고 프로젝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금속 작업 중에서도 특히 불을 사용하는 작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금속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불 작업이. 그래서 불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시 무언가가 불을 만들어내는 용도로 사용되면 더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롱 같은 아이템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작업은 주로 전통적인 어떤 모티브 그런 것들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전통적인 모티브에서 시작되는 것들은 항상 우리가 사용해 왔던 것들이고 우리의 일상에 이미 녹아있는 것들이었어서 형태적인 부분도 이질감이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도 매한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게 사용했던 아이템들이라서 그런 아이템들을 위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들을 지금의 시대에 맞춰서 지금은 어떻게 변모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항상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편이고요. 작업을 할 때는 영감이 떠오르면 형태적인 거나 아니면 기능적인 거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누군가가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합니다. 아이디어 스케치하는 시간이 사실 가장 긴데요. 보통 하나의 작업을 만들 때는 장난 같지만 한 100장 정도는 정말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스케치를 이제 중심으로 다시 컴퓨터 작업으로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러프한 모델링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결정이 된 디자인을 가지고 저는 꼭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종이로 모델링을 합니다. 종이 모델링의 장점은 일단
쉽게 다룰 수가 있고요. 금속은 불을 다루고 막 재련하고 해야 돼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종이는 너무 누구나 쉽게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종이로 항상 꼭 모델링을 해보고 본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모델링을 하다가 다시 스케치를 다시 할 때도 있고 스케치를 하다가 다시 모델링을 할 때도 있고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반복이 되면은 제가 원하는 형태를 마지막엔 꼭 금속으로 다시 모델링을 해봅니다. 재료로 주로 사용하는 금속은 사실 동이에요. 동은 물론 은이나 금 같은 기금속에 비해서는 값이 좀 싸고 저렴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사실 공예에서 보면은 동만한 재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동은 굉장히 유연하기도 하고 쉽게 다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칙적인 경우도 표현 기법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매력인 것 같습니다. 주로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마감재로 오칠을 해서 금박을 하는 작업을 요즘에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금박을 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오칠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오칠 작업은 흔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검정색 라카 아닌가? 그냥 검정색으로 표현하는 어떤 마감재, 도포제, 페인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칠 작업을 실제로 보시면은 어떤 페인트로도 뭔가 대응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칠 작업을 할 때 오칠 작업을 전통적인 방법도 이제 배우고 하지만 일부는 사실 현대적인 방법을 좀 더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속을 그러니까 현대적인 방법으로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오칠을 마감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것이 그냥 전통과 현대의 어떻게 보면 조화, 지금 내가 현대 작가가 할 수 있는 공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칠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해보자면은 마감재로서 뿐만 아니라 사실 접착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재료도 오칠로는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오칠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방습 그리고 뭐 방수, 방충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금속의 표현을 하면서 가장 오칠의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금속에서 방락이 전혀 안 됩니다. 네. 어떤 제가 많이 실험을 하는데 어떠한 요즘에 현대 도료라던가 그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변색이 되기도 하고 또는 방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속에 오칠을 구워서 안착을 시키게 되면은 흔히 말하죠. 오칠이 1000년을 간다고. 네. 제가 지금까지 뭐 몇 년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오칠이 금속에서 방락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칠을 금속에 바르고 그다음에 가마에서 저는 한 두세 번 정도를 굽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지 않고 요즘에 뭐 유리칠이다, 금속칠이다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금속에 오칠을 입히고 구워냈을 때 가장 방락 현상도 없고 사용하기에 가장 안정적인 느낌을 받아서 좀 더 번거롭지만 가마에서 한 두세 번을 굽는 과정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풀 만드는 과정은 그 어교는 주로 이제 제가 만들어 쓰는데 어교는 생선 민어 불에를 그 잘게 잘라 가지고 걔로 국물을 내요. 그래서 국물을 내 가지고 그 국물한 걸 다 모아서 졸여 가지고 농도를 쓸 때마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맞추는 게 작업을 할 때에도 맞아야 되고 굽고 나서도 제대로 굳어야 되고 그 조건이 이제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송진유로 만드는 거예요. 주성분은 송진이고 송진을 빨리 굳게 하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거를 첨가해 가지고 이제 농도를 거기도 또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죽이나 그 다음에 그 나무나 이런 데 하는 거는 풀이 오늘 한 과정은 그 금박 과정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결과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박을 실제로 옷에다가 이제 부착을 하는 부금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야 되죠. 이제 그 전에 준비를 다 했어도 여기서 잘못하면 이제 다 이제 도라미 타불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보는 사람은 이제 재밌는데 하는 사람은 그게 잘못되면 옷을 새로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예민한 작업이라 그 이제 맨 마지막 작업이고 이제 수정도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풀칠하고 농도가 만약에 이제 너무 돼서 끈끈한 정도가 세져버리면 찍고 띄면은 거기에 이제 그 실줄 같이 거미줄 같이 막 이렇게 풀들이 생기면서 그걸 다 지워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있는 거를 제가 지운 작업을 한 거예요. 그건 이제 풀이 좀 됐던 거고 묽게 만약 돼버리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어쩔 땐 딱 찍고 띄었는데 부분 여기 조금 나오고 안 나오면 그걸 다 그려야 돼. 그래야 붓으로 그걸 리치하다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한 판을 하는데 잘못하면 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풀이 안 맞는 그 순간에 이제 실수로 이제 매치를 작업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신경이 많이 쓰고 곤두쓰는 작업이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말씀하셨는데 할아버님은 작업하시다가 막 안 맞은 붓도 막 내던지시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평생 하셨는데도 그게 이제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상태가 그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안 맞으면은 뭐 화도 많이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붓 던진 적은 없어요. 근데 저 풀은 물에 넣으면 다 녹아요. 100년이 넘어도 녹아요. 그래서 일부 출토품인데 그 세척하느라고 실수로 해서 물에 넣었다가 아차하고 다 없어진 거 있어요. 그러니까 촬영해서 사진만 있고 그 유물이 그 흔적이 다 사라졌어요. 물에 넣는 바람에.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토품 중에 그걸 이제 수의로도 저걸 쓰거든요. 금박한옷 행사 때도 있고 자기 그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입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박옷을 이제 수의를 해서 출토품 중에 발견이 되는데 그게 보존이 되려면 거기가 건조한 데여야 돼요. 거기가 습도가 높은 데에 만약 묘가 있었으면은 그게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박 유물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출토품은 나오기도 힘들고 또 가지고 계시기도 또 쉽지는 않으니까 보관이. 예. 그럼 사실 이런
지금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중간 과정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이 정도 처음에 하면 저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하고 여기 지금 여기 풀 자국이 있잖아요. 여기다 붓으로 덧그린 다음에 붙이고 여기 또 덧그리고 붙이고 막 그 작업을 한참 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딱 하고 잘 안 됐네. 그럼 실패인 줄 알고 안 해온 거예요. 그거 이건 실패한 게 아니고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디자인도 좋고 요거 동그란 건 뭐예요? 긴 거. 요거는요. 예. 원래 이게 그러니까 로스를 좀 줄이려고요. 요 한 판에서 만들 수 있는 걸 생각한 거예요. 요 동그라미는 그래서 밑으로 여기 가고, 따고. 네, 여기 있는 거는 연결이 돼서 접혀서 뒤에 꼽을 수 있게. 난 뭐 네. 의미가 있는 줄 알고 느낌 평가해서 네. 느낌이 거꾸로. 그래서 요 안에서 뭔가 좋네요. 조형성을 좀 네. 찾아가면서 한 판으로 뭔가를 실용성 있는 걸 만들어 보자 해서 네. 디자인을 하게 되었던 좋아요. 거였어요. 자연스럽게 이 문양도 됐고 네. 그거하고 같이 가니까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다 보면 네. 되게 금박을 하시는 현대 작가나 이제 공예하시는 분들이 접근 방법이 문양으로 표현하는 게 힘드니까 네. 문자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금박을 이제 그냥 붙이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못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또 뭐냐면 좀 이제 저는 되게 봐봐요. 이건 각이 딱딱 져 있죠. 원에 정원에 딱딱 져 있고 금박만 지금 자연스럽게 돼 있는데 제 거는 보면 얘 완전히 울퉁불퉁하고 얘도 끼우뚱하고 이건 조금 디자인하고 협업한 거니까 깔끔하긴 한데 근데 제가 혼자 작업한 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비정형이고 비대칭이고 그런 그 원래 자연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거를 추구하는 데 비해서 현대 작가들은 가는 방향은 좀 이렇게 단아하다 못해 너무 대칭이고 너무 딱 떨어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다가가기는 좀 뭔가 마음이 따뜻하면 좀 덜 느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긴 하지만 조금 좀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근데 희자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희자를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 제가 선생님 그 책을 보니까 네. 선생님이 그 문자 판이라고 하나요? 네, 그, 금판. 네, 그 네. 판을 이제 깎으시면서 거기에 뭔가를 이제 길상문이라든지 예전에 네. 그런 염원들, 간절함 뭐 이런 네. 것 소망 같은 걸 네. 담았다고 네. 하신 걸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저도 어떤 문양을 네. 요즘에 사람들한테 네. 어떤 희망, 소망, 네. 기쁨 이런 것들을 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어떤 문자 혹은 문양이 네. 뭐가 있을까 생각을 네. 했었어요. 근데 다른 어떤 문양보다 그냥 이 희자가 저는 네. 그냥 생긴 그 글자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네. 문양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이걸 보면은 그냥 누구나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 네. 마음에 저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이 희자를 사용을 해봤던 거였어요. 왜 물어보냐면 이제 문양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네. 본인이 선택한 게 기쁨을 이제 네. 추구하는 거라고 이제 제가 느껴서 그래서 이걸 하지 않았나 싶고 그럼 이제 문양으로 가면은 이거하고 같은 의미로 지금 기쁨을 좋아하니까 뭐 나비 문양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나비가 상징하는 게 자유도 있고 네. 사랑도 있는데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을 상징하는 게 나비니까 그리고 나비 문양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표현할 때 문양을 이렇게 바꾸거나 하기가 쉬워요. 네. 그러니까 외형은 다 나비는 누구나 연상되는 게 있고 그 안에 문양들은 다양하게 바꾸면 또 다른 문양이 되기 때문에 나비가 좀 이렇게 좀 쉬워요. 그래서 문양을 나비로 여기다가 나비를 하나 얹히면 어떤가 싶어요. 그 다음에 나비 옆에 뭐 희자를 작게 넣든지 네. 그리고 희자도 지금 이거는 굉장히 각지게 네. 이렇게 딱딱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의 희자는 이렇게 각지지 않아요. 끝에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약간 굴리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문자로 해서 그냥 각지게 표현한 거가 네. 중국 거라면 우리나라는 이 비례도 원래는 이 글자가 지금 이게 이제 각지게 했는데 여기 간격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굵기 요 빈 공간과 지금 금박이 되어 있는 공간의 크기가 똑같이 했잖아요. 그죠? 네. 이건 중국적인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높이가 이 높이가 요거는 맞췄네. 여기하고 여기 높이보다 요 높이 약간 낮췄죠. 네. 예? 원래는 이거 여기까지 같아야 되는 게 보통 전사에서 맞는 건데, 그럼 여기 이 간격을 보통 여기 간격보다는 요걸 약간 넓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각지게 딱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약간 굴릴 수도 있어요. R을 줘서. 요즘 영어로 얘기하면 R인데, 네. 그것처럼 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글자를, 전설을 그림처럼 표현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아 이거 희자인데 그냥 지나볼 수 있는데, 굉장히 자세히 관찰해 보면 공예 품질마다 다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공예의 종류, 뭐 잎사라든지, 그 다음에 나무의 목조각한 거, 그 다음에 활자, 금박, 그 다음에 뭐 다른 여타 부분들 다 보면 각 공예마다 이 글자 차의 이 비례미가 달라요. 그거는 사람에 따른 차이도 있어요. 그 공예 분야 때문에도 있지만 어느 시대, 그리고 누가 했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시자 하나만 봐도 여기 간격하고 요것들도 다 달라요. 이것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축소해서 위아래를 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그 미감인데 전체적으로 와서 전체가 아름다우면 되는 거지. 그걸 규칙에 맞춰서 딱딱하면은 이게 오히려 덜 아름다울 수 있다. 여기도 보면 이번에 지금 제작소 요거 안에 프로젝트를 같이 간격을 하게 됐어요. 여기 그래서 간격하고 맞춰야 되게 되는데 즐거운 시간을 오랜만에 가졌는데 이제 금박 장인이신 김기호 선생님과 그리고 이제 금속 공예를 하고 있는 젊은 작가인 오승환 작가 이 두 명의 인터뷰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저도 이제 어떤 일종의 작업의 측면으로 지금 이 인터뷰 촬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 김기호 쌤 같은 경우는 지금 선대부터 어떤 일종의 노하우를 계속적으로 축적해 오면서 지금 작업을 하시고 있는 상태. 그래서 선대의 어떤 작업, 어떤 재료들을 어떤 이유에서 썼는지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뭐 그 명맥을 이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 계시고, 그리고 또 오승환 작가 같은 경우는 사실 컨템포러리한 어떤 교육과정, 아니 되게 아카데믹한 교육과정을 가지고선 지금 미술을 시작했는데, 그게 어떤 일종의 공예라는 측면으로 지금 풀려가고 있는 어떤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작가를 보면서 일단 공예에 대한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물론 평소에도 이제 공예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이따금씩 하는데 뭐랄까, 이 공예라고 하는 것, 뭔가 쓸모가 있는 것들을 만드는 거, 사실 저희가 파인아트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작품 활동을 한다는 거는 어쩔 때는 사실은 때로는 굉장히 이 쓰임이 없는 물건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곤 하거든요. 애초에 어떤 쓰임에 대한 생각이 아주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이타적인 종류의 예술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특히나 뭐 김기호 선생님도 누군가 입었을 때, 누군가 혹은 이것들을 달았을 때 어떨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이런 문양들을 달고, 뭐 사실 과거에 했던 것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 사람, 이걸 받는 사람, 이걸 쓰는 사람이 어떨까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오승환 작가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에서는 훨씬 더 이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뭐 특히나 호롱 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호롱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물건인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 쓰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감성적인 지점을 자극한다든지 그런 식의 쓰임들을 찾아내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은 되게 재밌어서 공예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지금 남을 생각하면서 작업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측면들을 일단은 제일 많이 본 것 같고, 그리고